그 후 6년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일단 저자 발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도 먼저 드릴게요. 저고요. 저는 이제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일중학교를 나왔고 건대부고를 나왔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진로 특강 때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이제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애들이 오 하고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뭐 어쩌란 말이냐. 그다음에 대학원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공군사관학교라는 데서 교수원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그리고 이제 앵커도 잠깐 했습니다. 야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2012년에 내게 됐죠. 이건 제가 앵커할 때 사진이고요. 오직이나 나올 데가 없었으면 이제 MBN까지 나왔을까. 라니아라고 하는 지금은 해체된 걸로 추정되는 걸그룹입니다. 안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작년에 청와대에 잠깐 출입했을 때 출입은 아니고 잠깐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마크맨이었는데 그 선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청와대 인수위 개념으로 같이 잠깐 들어갔었고 이때가 이제 첫 주에 문 대통령님 그 등산 가셨잖아요. 그때 또 따라 올라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그 책을 이제 내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은 쌍둥이 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의 원작이 된 2013년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원래 신촌에서 이런 독서 모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한 10년 정도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자인데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 저도 이제 이렇게 저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저자 초청 모임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그 저자 초청 모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2013년 이후라는 책을 냈던 이 김대호 소장이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내시면서 제가 이제 저희 저자 초청 모임에 몇 번 모셨더니 이제 그 모임이 되게 좋았나 봐요. 뭔가 좋은 느낌을 가졌는지 본인이 그 2013년 이후라는 책을 내면서 자기가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2012년 총선에 출마를 하셨었어요. 정치인들이 되게 총선 출마할 땐 자기 출판 기념회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후원금도 모으고 뭐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니까 축사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축사자로 누가 좋을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김병준 씨라고 얼마 전에 그 총리 후보로 추천받았던 뭐 그런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뭐 이런 또 한겨레 신문에 뭐 성한용 대기자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축사자로 초청을 했어.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청년도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 책 자체가 약간 2013년 이후 청년 세대에 관한 뭐 그런 책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정치는 어떻게 바꾸고 경제는 어떻게 바꾸고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책을 막 이따만큼 두껍게 내면서 그 축사를 좀 청년 세대 중에서도 누가 한 명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럼 윤 기자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이제 그런 제안을 받은 거지 제가 어디 가서 뭐 남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야 뭐 나한테 이런 것도 시키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쯤에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이 이제 결혼에 관한 우리 30대 중반의 남자들 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그 고민을 하던 걸 가지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제 컨셉을 잡고 이런 내용으로 축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혼 문제를 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축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종로구에 가면 프레스센터라는 게 있죠. 거기가 이제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거기 이제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출판기념회를 해. 근데 이게 저녁 7시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 저녁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주고 저녁 7시부터 이렇게 다과에 몇 개 과자 좀 넣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행사가 저는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2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시가 됐어. 한 200명쯤 있던 청중들이 이미 한 100명은 그냥 갔어. 그리고 근데 2시간을 해도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앞에 누구 하고 무슨 공연하고 또 축사하고 또 공연하고 영상 축사 보고 이러면서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는 안 오고 거의 행사는 끝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대충 보니까 앞에 어떤 분이 뭐 시도 낭송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이러면서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쯤이 내 차례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그 내 앞차례를 소개하면서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제 행사 끝나니까 배고프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치는 거예요. 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밥도 굶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가 잊어먹은 거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뭐 사실 또 사람들도 많이 기다렸고 뭐 제 하나 안 해도 사실 행사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저자님한테, 사회자는 날 모르고 이제 저자가 날 초대했으니까 저자한테 몰래 가가지고 쪽지를 줬어요. 아 뭐 소장님 저는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나 까먹었냐 이러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저자님이 그걸 보고 아 그래 윤 기자 있었지 그러면서 사회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아 윤 기자가 있으니까 한 명이 더 남았으니까 짧게 5분이면 끝날 거니까 이 친구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축사를 했던 사진인데 그때 이제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청중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도대체 쟤는 뭐야? 아, 배고파 죽겠는데 밤 9시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다 끝났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명이 더 나오니까 그것도 모르는 애가 젊은 애가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뭐야?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물러가는데 청중들의 그런 적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쟤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데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괴롭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이 축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뭐 블라블라 초대를 해주셔서 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청년 세대에 관한 얘기다 하면서 우리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는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저희 그 둘째 형하고 저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데 저희 쌍둥이 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옛날에 고입 연합고사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고입 연합고사라고 해서 고등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이 있었죠. 95%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수학 능력만 보고 대개 다 합격시키는 시험인데 거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5%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중졸로 학력이 끝날 뻔했어요. 나랑 쌍둥이인데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형하고 저는 일란성 쌍둥이라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2년 만에 패스했어요. 아니 어떻게 고입 면허고사를 떨어진 사람이 검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했을까? 앞자리에 외고 자퇴생이 앉은 거예요. 검정고시 시험 볼 때.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패스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 전문대학교를 갔어요. 그 당시에 뭐 전문대라는 게 뭐 그냥 대충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이것도 이제 우리 형은 산업디자인과로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갔는데 왜 산업디자인과를 갔냐면 수능 성적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그냥 인문계로 공부로만 가는 대학은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실기를 껴야 갈 수 있는 대학을 갔는데 그게 이제 무슨 지방대학교에 산업디자인과를 갔는데 처음으로 붓을 잡아봤어요. 그 실기시험 보는 자리에서. 한 번도 미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붓을 잡아가지고 또 어찌어찌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 사실 전공을 제대로 살렸겠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못 살리고 우리 형이 졸업했을 때가 이제 또 IMF 터지고 뭐 이런 시기랑 겹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바로 비정규직 트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유소 총잡이, 뭐 짜장면 배달, 뭐 편의점 알바, 뭔가 비정규직 중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고 다 하다가 그 당시에 이때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우편 그 배달부 중에서도 그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하는 거 있죠. 직접 가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우편물 분류하는 거. 그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년 이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화라고 해서 그걸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여간 그때는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대개 월급이 120만 원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제 돈을 30만 원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해요. 야간 근무를 하면 조금 더 주거든요, 1.5배. 그래서 150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그 당시 제 나이가 35살. 우리 형도 저랑 쌍둥이니까 35살이죠. 35살에 월급이 150만 원. 야간에 근무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저희 3살 터울 형이 있어요, 큰형. 첫째. 큰형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지방대학 전산과를 나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제 그게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간 거야. 근데 원래 성향은 문과였어요. 근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전산과를 부탁되고 갔어. 갔는데 이제 우리 형은 94학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악마의 저주받은 94학번이라 그래서 IMF가 터질 때 졸업한 학번이에요. IMF가 터질 때 딱 졸업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는 취업이 될 줄 알고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돌아와 보니까 토익 성적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했지만 뭐 늦었고 어떻게 했냐면 IF 찍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딜 들어갔냐면 그 게임 유통회사,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가 게임 넣고 뭐 싸고 뭐 이런 걸 한 거야. 그걸 3년을 했는데 인턴으로 월급이 60만 원. 3년을 일했는데 인턴 월급이 60만 원. 그거 계속 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거 하지 말고 너 이과니까 변리사 시험 공부해. 변리사 시험 붙으면 그래도 어쨌든 인생이 해결되잖아요. 고시 붙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 이거 인턴하는 이 변리사 시험 공부하자.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끝내 안 됐어요. 나이가 40이 됐어요. 제가 이거 연설을 할 때 저보다 3살 위니까 38, 9, 40이 됐어요. 끝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돼? 백수예요, 백수. 그냥 이렇게 그 우리 형 변리사 학원 다니고 뭐 이제 집에서 이제 학원 다니고 뭐 어머니 뒷바라지 받으면서 공부하는 백수. 30대 후반인데. 그리고 그 학원비는 누가 냈겠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기가 또 제가 연애하는 시기랑 겹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4살 터울 여자친구랑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지. 겉보기엔 번듯해 보이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방송기자고 그러니까 와 청와대 출입도 하고 그 당은 아니었지만 앵커도 하고 막. 근데 2년을 사귀면 어떻게 돼? 2년을 만나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자친구가 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형들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형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 되신데 큰 형은 변리사 시험 2차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떠나갔죠. 헤어지고 선 봐서 금방 결혼해 버렸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참 괴로워하던 시기였어요. 이걸 했을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청년세. 근데 이게 우리 가족만의 아주 특수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얘기다. 우리 사회 IMF 이후에 우리 세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어온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민원을 뭐 호소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책이 바로 아까 그 2014년 이후라는 이 저자님이 내신 책이다.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이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축사를 했죠. 축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처음에 되게 적대감을 가지고 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려오는데 청중들이 눈이 다 하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줄을 쫙 서요 내 앞에. 그랬더니 명함 다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KT 무슨 뭐 임원 뭐 전문가 상문가 하시는 분은 명함 주시더니 꼭 한번 연락하라고. 자기가 밥 한번 꼭 사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이 소장님하고 친해졌고. 근데 이 소장님이 이제 어쨌든 총선에 출마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은 되게 바쁜 상황에서 2014년 이후란 책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팟캐스트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 당시 나는 꼼수다 이런 게 인기였던 시절이라 라고 했는데 둘이 또 팟캐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팟캐스트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어디다 올려야 되는지 뭐 이거 전혀 그런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팟캐스트 하듯이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풀어서 책을 내자. 이분이 책은 되게 많이 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는 건 쉬우니까 차라리 책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책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대담을 해서 그 대담 내용을 풀어가지고 이제 출판사랑 계약해서 책을 낸 게 이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보면 이제 이게 보면 그래서 결혼불능세대라고 하니까 꼭 결혼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속임수예요. 이게 보면 앞부분에 1장만 결혼 얘기가 나와요. 제가 했던 그런 얘기들이 1장만 나오고 2장, 3장, 4장 뒷부분 내용은 그냥 2013년 이후라는 원저자가 했던 그 내용.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경제를 어떻게 개혁하고 뭐 고용이나 교육, 뭐 금융은 어떻게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뭐 그런 청사진을 쭉 얘기하는 거고 앞부분에 그 도입 부분만 이제 결혼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약간 뭐 그렇습니다. 책 팔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 원저자는 오히려 총선 출마하느라 너무 바빠서 전혀 신경을 못 썼고 제가 출판사랑 다 컨택하고 제가 컨셉도 잡고 제목도 달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쾌도남마 한국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출판사가 보더니 뒤에 나온 내용은 재미없고 이 결혼 얘기한 거 이것만 재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목으로 달자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더니 결혼불능세대 어떨까요? 그러길래 괜찮은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서 이 북마스터들한테 조사를 해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으로 책이 팔리겠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제목이 너무 우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불능세대 이 너무 우울해서 이 책 갖고 사람들이 손이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 포기 세대로 하자. 왜냐면 3포 세대란 말도 있고 하니까. 결혼 포기 세대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저자로서 안 된다. 포기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개인이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 세대란 말로 하는 거면 나 출간 안 하겠다. 이렇게 버텨가지고 뭐 저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갖고 결혼 불능 세대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2012년 4월 12일. 그게 아마 4.17 총선인가 그래서 총선 직전에 총선 며칠 전에 이게 일서가 겨우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그럼 책이 나온 이후에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어땠느냐?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써줬어요.
제가 그때 서울시청 출입기자였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될 때부터 계속 같이 출입을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실에 가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책 내게 되는데 축사 좀 하나 써주십시오. 되게 이제 출입처 기관장이 출입처 기자들이 예를 들면 결혼하면 가서 뭐 축사도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책을 내니까 축사를 좀 써달라. 그 내용도 뭐 사회적인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실 거다라고 해서 이제 가제본을 드렸고 이제 시장님이 이제 축사를 보내주신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직접 써주신 건 아니고 시장실에 있는 그 연설비서관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설비서님이 써주셨는데 거기 시장님처럼 빙의해서 이렇게 써주셨죠. 그분도 40이 넘은 미혼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되게 절실하게 이게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이거 또 일이야 이러고 봤는데 내용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본인 얘기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결혼이 무슨 관련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밀접합니다. 직접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준 두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멋지고 탁월한 작업입니다. 이 책을 모든 시민과 결혼 모토가 있는 우리 세대 청년들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멋지게 이렇게 띠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띠지 넣으면 또 원가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왜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때 제일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박 시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축사도 딱 앞에 박았고 그리고 나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동아일보에서 김순덕 씨라고 사실 보수 칼럼니스트거든요. 아주 유명한 여성 보수 칼럼니스트예요. 근데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이라는 글을 쓰는 논설위원인데 저희가 뭐 보도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따로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저랑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책이 교보문고에 깔리자마자 그 주에 바로 보고 다음 주에 바로 칼럼을 쓴 거예요. 제 책을 가지고. 그 제목이 결혼불능세대였어요. 서울대 출신 방송기자 윤범기는 제 이름까지 그냥 그대로예요. 한포우사를 차릴까 고민한 적이 있다. 한국 여자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겨냥해 결혼정보 사업을 하면 장사가 될 것 같아서다. 그의 여자친구는 신도림 전 블라블라 뭐 아까 한 얘기죠. 계룡 뻔남인 그에게는 불가능했다. 개천에서 용날 뻔했던 남자라는 거죠. 계룡. 그래서 제가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전문대를 나와 비정규직 불라 우리 형들 얘기. 단군 이래 최초로 서울의 보통 총각도 빈공국 여성 아니면 결혼을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낸 책이 결혼불능세대다. 이렇게 해야지 제 책을 소개하는 칼럼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전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보도자를 드린 것도 아닌데 꽤 홍보 효과가 있었죠. 동아일보 정도 칼럼에서 딱 소개를 해주니까. 그리고 동아일보뿐만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요거는 제가 올해 10년 근속 휴가로 벼르고 벼르다가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한번 다녀왔다는 거고 미녀들이 참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시사인에서도 다뤘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잖아요. 시사인은 진보 언론이잖아요. 근데 시사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자 1호 남자 2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짝 컨셉으로 해서 그 당시 결혼 안 하고 있는 30대 남성 3명, 여성 3명, 6명을 이렇게 붙여갖고 대담을 시킨 거예요. 시사 대담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애정총 컨셉으로 해서 대담을 해서 그것도 한 2-3페이지짜리 굉장히 큰 대담 기사로 나갔고 요게 나중에 또 네이버 다음 포털에도 걸렸어요. 포털 탑에 걸려가지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댓글은 뭐 거의 다 욕이죠. 요즘 댓글 달리면 다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꽤 소개가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콘서트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북콘서트인데 제가 이 결혼불능세대 책 내고 나서 북콘서트만 한 13번인가 4번을 했어요. 그 한 1년, 2년 사이에. 그래서 계속 북콘서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책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국회에서도 하고 서점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북콘서트 여기저기 또 제가 원래 하던 독서 모임에서 당연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많이 해서 팔았다. 열심히 팔은 결과 어쨌든 일세는 다 소진됐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세를 내준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요즘 출판업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책을 내면 거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책을 한번 내준다는 게 그래서 되게 저자가 자기 돈 내고 몇백만 원 자기 돈 내고 자비 출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 저희는 인세 다 받고 출판사가 다 부담해서 내준 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출판사한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팔아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혼불능세대라는 게 뭐냐 이제 라는 얘기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책에서 정리한 이론인데 결혼불능세대라는 건 딱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거 형태가 월세고, 그렇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면 결혼불능세대라는 거예요. 간단한 개념입니다. 주거가 월세 살고 비정규직이면 결혼불능세대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근데 보면 우리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주거 상황이 자가 소유 비중이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가가 없는 임대 사는 사람이 대략 한 50%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럼 자가 소유가 50%, 임대가 50%. 그리고 고용은 정규직이 약 50%, 비정규직이 약 50%입니다. 반반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면서 집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겹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는 결혼 가능 세대, 절반 정도는 결혼 불가능 세대가 된다는 거죠. 이건 큰 얘기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월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부동산 출입 기자를 했어요. 서울시청 출입하기 전에 부동산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제가 부동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취재해가지고 기획 기사로 썼던 내용이에요. 꺽쇠로 월세 시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 기사를 썼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임대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세를 살았죠. 전세가 자연스러운 어떤 주거 형태였고 신혼부부도 되게 전셋집 마련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세라는 게 없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전세란 제도가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 없죠. 그건 다 아시죠.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잖아요. 전세란 제도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전세가 있었을까요? 왜 전세란 제도가, 생각해 보세요. 2억짜리 집을 사서 1억에 남한테 2년간 빌려주잖아요. 바보예요? 아니 2억짜리 집을 사서 왜 1억에 남한테 빌려줘요? 바보같이? 자기가 살던가. 그런 게 낫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가 낮고 집값이 엄청 빨리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가면 그거 뭐 월세 몇 푼 받는 것보다 집을 몇 채 갖고만 있어도 그 집값 상승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집을 한 채 더 샀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을 가지고 그냥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남한테 그냥 빌려준 거예요. 집값의 반값만 받고. 그리고 2년 뒤에 그 사람 나가면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원금 그대로 돌려주죠.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 이거 되게 이상한 짓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고속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세란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7년 8년 이후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더 이상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강남 집값 뭐 15억, 뭐 20억 이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춘 거예요. 집값 상승이 멈추고 나니까 더 이상 전세를 주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 된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 두 채 세 채 있는 집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어요? 월세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립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낮춰주고 보증금 1000당 10만 원 정도씩 뭐 대충 시세가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받아요. 그럼 월세 4, 50만 한 달에 따박따박 들어와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다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건 불가역적인 트렌드예요. 불가역적인 트렌드. 뭐 잠깐 뭐 전세 시장이 다시 완화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방향은 세계 보편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다 월세 살잖아요. 우리도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세값이 너무 치솟다가 결국에는 월세로 다 전환된다. 이게 이제 월세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어떤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근데 사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정규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정규직은 왜 사라질까요? 예를 들면 이명박 아니면 박근혜 같은 나쁜 정치인이 이재용 같은 나쁜 재벌하고 결탁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그래서 정규직을 없앱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뭐예요? 기술의 발전이죠.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코닥이 망했죠. 노키아가 망할 뻔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다양한 제품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제품 생산하던 기업들 다 망했잖아요. 그럼 그 회사 다니던 정규직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잘렸겠죠. 정규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라는 건 한 30년 정도 한 산업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쭉 성장하던 시기에 생긴 고용 형태예요. 그 산업 구조가 일정하고 쭉 성장하는 시기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뭐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 구조 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회사의 수명이 10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용을 30년을 보장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이 구조적으로 사라져요. 이건 기술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중국 효과가 있어요. 중국 효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산업 구조가 중국이랑 똑같아. 중국이랑 산업 구조가 80%가 겹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중우장대형 그 산업 구조를 우리가 일본한테 베껴갖고 우리 산업 구조를 중국이 그대로 베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대로 쫓아와요. 지금 우리 그 조선해운부터 시작해서 GM대우, 그 다음에 요즘 핸드폰도 지금 중국이 잘 만들죠. 그러면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랑 같아지는 순간 그 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이 지금 망했잖아요.
자동차 지금 망하고 있고, 핸드폰도 샤오미가 이제 잘 만들죠. 그럼 언젠가 삼성이 더 이상 핸드폰을 안 만드는 시대가 온다. 그럼 삼성에서 억대 연봉 받는 핸드폰 연구원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만드는 기술자들 다 어떻게 될까요? 잘리는 거예요. 잘리거나 없어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정규직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잘리는데. 그게 다 그러면 못 잘리면 어떻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이제 전기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는 핵심이 배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현대차가 아니라 LG예요. LG전자가 오히려 전기차를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LG전자가 왜 전기차 산업에 확 뛰어들지 못할까요? 이미 디스플레이 만드는 억대 연봉 받는 정규직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로는 산업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은 유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다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니라 일반해고라는 걸 도입하려고 했죠. 통상해고 혹은 일반해고. 그러니까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는 얘가 이렇게 성폭행을 했다든가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그래야 징계받아 잘리는 거죠. 정리해고는 회사가 진짜 망할 위기야. 우리 회사 이대로 가면 바로 망해. 그런 어떤 경영상의 긴급한 위기가 있을 때만 자를 수 있는 게 정리해고예요. 근데 일반해고는 뭐냐면 회사 지금 괜찮아. 경영상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도 미래를 보고 자르는 거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용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럼 일반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도입하려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죠. 그때 이제 야당이 너무 세게 반대하고 노동계가 총파업하고 이러면서 반대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같이 진짜 국회 통과할 뻔했는데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확 꺼내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확 꺼내면서 갑자기 확 동력이 상실되면서 실패했죠. 하지만 이 방향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두고 보세요. 결국 이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방향으로 안 가면 나라가 망할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한테 다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규직은 없어지고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이런 게 늘어나는 형태로 고용 형태가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월세 시대가 오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상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혼이 힘들어져. 근데 거기다 또 후진적인 결혼 문화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월드와 스드메. 시월드라는 건 뭔지 알죠? 결혼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가 갑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많이 본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도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갑질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철저하게 뭐냐면 그게 마치 연상연하 커플의 갈등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 갈등의 본질은 뭐였어요? 손예진이 그 정혜인인가요? 왜 결혼하기 그렇게 힘들었어요? 연상연하라서 힘들었어요? 아니죠. 계급혼이에요. 계급혼. 정혜인은 부모가 없었죠.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 혼자 아빠는 캐나다로 도망가 있고 엄마 혼자 키우다가 엄마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누나가 엄마처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아. 사실상 고아. 그 손예진은 그래도 대기업 중역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집안 딸이었죠. 그러니까 손예진 특히 엄마가 엄청 반대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런 애가 감히 들이댈 수가 있느냐. 이런 후진적인 결혼 문화. 기본적으로 이게 있죠. 거기다가 스드메. 결혼할 때 뭐예요? 이게 스드메가 뭐예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그렇죠. 스튜디오 촬영 얼마였어요? 대략? 한 300만 원? 2, 300. 오케이, 그 이상. 저 드레스 얼마입니까? 임대하셨어요? 직접 임택이 요즘 임대 많이 하죠. 임대해도 몇십만 원이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당일 또 결혼 메이크업. 대략? 그렇죠. 그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후진적인 그런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이 뭐 이걸 후진적이라고 하면 여성분들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혼의 문턱을 굉장히 높여요. 결혼하려고 하면 이걸 다 넘어야 돼. 근데 이거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하죠. 근데 또 남녀의 눈높이 차이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문화의 차이인데 그 여자들이 본 거는 섹스 앤 더 시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가 들어왔을 때 남자들은 뭘 봤냐면 드래곤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손오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남자들의 기본적인 문화는 손오공이에요. 딱 지각은. 그 먹는 거 좋아하고 막 과식하잖아요. 싸우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액션 영화 좋아하고 제가 나보다 싸움 잘해. 근데 뭐 이런 초딩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 여자들이 보기엔 초딩이지. 근데 남자들이 보기엔 되게 이상한 거야. 뭐 구두 같은 거에 막 집착하고. 브런치 뭐 카페 가서 뭐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 김밥 먹으면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먹고 브런치 가가지고 2, 3만 원 쓰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여성들은 내가 봐 거의 뉴요커야 이미. 문화적으로 이미 뉴요커가 다 됐어.
섹스 앤더 시티 이후로. 그때 이후로 이런 걸 계속 강화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쫙,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뉴요커야. 근데 한국 남자들은 여전히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그 다음에 원피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속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한남충과 이렇게 된장녀라고 하는 갈등이 기본적으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같은 한국을 살고 있지만 난 다른 나라 국민들이라고 봐요. 말을 같이 쓴다 뿐이지 이건 전혀 다른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당연히 이게 싸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게 엄청난 대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려워질 수밖에, 결혼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셋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2012년 제가 결혼불능세대 책을 낼 때 얘기인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허름한 아파트, 정말 이렇게 뭐 역세권의 신도림이나 저 구석에 있는 진짜 허름한 아파트가 전세가 한 아파트 3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3억 주고도 못 사죠. 전세 3억도 없어요, 서울에. 근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한 6년 전에, 그 다음에 연봉 한 4천. 여기 보면 뭐냐면 파트라시 내가 꼭 취직해서 연봉 4천을 받을 테니 두고 봐. 월급통에 맛있는 거 3억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일남일녀인데 막내로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쓸게, 네가 우유를 끌어라, 이렇게 하는 만화인데, 그 정도, 이게 연봉 4천 정도는 받아야, 남자가 연봉 4천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결혼하지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남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들처럼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대략 이런 거예요. 전세 3억짜리 전세 아파트 하나 있고 연봉 한 4천쯤 돼야, 그래야 뭐 결혼 좀 하지. 실제로 우리 회사도 종편이 되면서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종편되면서 연봉이 한 4천대 근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다렸던 듯이 결혼을 쫙 하는 거야. 저 후배 카메라 기자들, 취재 기자들 할 것 없이, 그전에는 다 연봉 3천대일 때 결혼 못하고 비빌대다가 4천 넘어가니까 다 막 청첩장 날라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 있더라. 거의 결혼의 공식이에요. 근데 사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연봉 4천 받는 직장인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0% 중에 연봉 4천 이상이 몇 프로 될겠어요? 한 10%? 20%? 10% 정도 될까? 뭐 하여간 그런 거죠. 그럼 4천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전세로도 많이 결혼하고 그래요. 옛날처럼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 어쨌든 이 전세 아파트 3억을 구해야 됐던 시절에는 그럼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래도 구해서 결혼을 했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결혼비용이 막 이렇게 치솟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2010년 기준이고 남자가 8천, 여자가 3천이라는데 이것도 다 이게 통계 그 착시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서울과 지방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서울과 지방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지방은 또 완전 상황이 달라요. 부동산 가격이 다르니까. 서울은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결혼 비용이 훨씬 치솟죠. 근데 평균 쳐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2010년 기준인 거고. 봅시다. 그럼 결혼 비용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가 30대 한 중반쯤 됐어요. 옛날에는 또 이상한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엔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이게 30년 전엔 가능했어요. 30년 전엔 집도 3천만 원이고 혼수도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수가 조금 빠져도 대충 집 사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성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집은 몇 억이야. 혼수는 여전히 3천만 원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아들 가진 부모가 죄인이다란 말이 있어요. 아들 하나를 이제 장가를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돈을 내줘야 돼요. 적어도 1억은 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한 3억 정도가, 2억 5천 정도 전셋집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30대 중반에 남자가 열심히 회사 다녀갖고 모을 수 있는 돈이 통장에 대충 얼마 정도 저축했겠어요? 30대 중반에. 뼈 빠지게 모아서 한 5천만 원 저축했으면 진짜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30대 중반에 5천만 원 통장에 있으면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집을 구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억 5천 전세를 마련해야 되니까 일단 1억은 부모한테 받습니다. 부모 퇴직금을 헐든 저축을 헐든 어떻게 헐어가지고 부모가 일단 1억을 내줘요. 결혼한다 그러면 1억 좀 내줘야 되는 게 상식이 됐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1억 정도를 못 내주면 이게 자식을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1억을 내줘.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헐어갖고 내주는 거죠, 사실은. 부모가 그 돈으로 노후 살아야 되는데 자식 장가 보내야 되니까 1억을 내줘요. 그럼 1억을 내주는 순간 그 부모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그래서 시월드가 성립하는 거예요. 왜 서유럽에는, 유럽이나 미국에는 시월드가 없을까요? 부모한테 돈 안 받거든. 부모한테 돈 안 받으니까 내가 결혼하는데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야, 부모가. 난 그냥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1억을 받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너 내 돈 1억 아니면 결혼도 못 하는데 내가 네 와이프 고르는데 내가 발언권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리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1억을 줬으니까 당연히 발언권이 있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1억이 부족해요. 그렇죠? 1억이 부족. 그럼 어때요? 1억은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이것도 대기업이어야 돼요. 굉장히 번듯하고 좋은 기업을 다녀야 1억 정도 대출을 땡길 수가 있죠. 그럼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땡기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아주 낮게 잡아도 한 50만 원 월. 그렇죠? 1억 대출 땡기면 이자가 한 월 50만 원이에요. 이게 원리금 상환 안 하고 원금 안 까고 이자만 내도 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치 기간이 그래서 한 4년 5년 거치 기간을 줘요. 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아도 돼요. 이자만 내요. 그럼 사실상 월세 50만 원에 사는 거죠. 근데 그 월세를 누구한테 내야? 은행에 내는 거야. 은행에 월세 50만 원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월드의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죠.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결혼은 불행의 씨앗이라는 게 이런 맥락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데다가 부모의 압박까지 있는데 이게 처음에 3년 사귀면 이제 3년 살면 이제 호르몬이 벗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은 다 인품이 안 좋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인품이 안 좋아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주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품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인품이 안 좋은 인간들이 만나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더 이렇게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나를 더 이렇게 위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애도 하나 나눴잖아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서로 이기적인 모습 보이면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뭐 이혼을 하니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패턴이에요. 결혼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서 사는 패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정치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대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른바 진보 세력이라는 우리 민주당 진보 이번에 집권 많이 이겼지만 진보 세력들의 아젠다는 다 이런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만 대변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이런 게 되게 이슈였잖아요. 진보 세력이 이런 걸 대표했는데 이건 사실 결혼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나는 도대체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데 내 월급 가지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세력이란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 상위 20%만 대변한다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이런 거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 이제 고민을 이제 이 책에서 토론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안이 나와요. 대안은 뭐냐면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허경영 기억하시죠? 허경영이 되게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지에 보면 출산 시 3천만 원, 결혼 때 1억 무상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허경영 솔루션이라는 그냥 결혼을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으로 결혼한 사람은 그냥 1억을 줘버려요. 아까 그 부모가 1억 빌려주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1억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이 안 되거나 부모가 1억 못 주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걸 나라가 그냥 주자 이거야. 예산으로. 그게 이제 허경영 솔루션이에요. 근데 되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허경영이 한 얘기들이 나중에 은근히 실현된 거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이게 시대를 되게 앞서가는 선지자였던 거죠.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엔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보세요. 이 결혼 직접 지원 이것도 되게 황당해 보이지만 뒤에 보면 비슷한 정책들 얘기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액수만 조금 차이가 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돈이 어디 있길래 그런 걸 합니까? 그랬더니 허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 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 돈 빼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거 알뜰하게 잘 쓰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허경영 씨의 대안이었어요. 이거 좀 황당한 대안이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게 있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혹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에요. 행정수도 이전 지도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지도는 1970년대 KBS에서 보도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행정수도 이전 지도예요. 근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그 연기 공주 지역이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로 원래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서울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툭하면 장사정포 우리도 뭐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군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수도를 놓고는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뒤로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충청도로 사실은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 군사적인 이유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너무 수요가 몰리니까 집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수요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낮추냐면 근데 기업을 억지로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솔선해서 내려가자고 한 거죠. 정부 기관이 다 같이 솔선해서 내려가면 기업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인구도 좀 따라오고.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희생해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일단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아니었으면 그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인 공무원들이 충청도로 내려갔겠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이 공약을 해가지고 그걸 몇 번이나 투표를 거쳐가면서 컨펌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이명박 대통령은 탱크로라도 맞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못 맞고 결국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건설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갔고 다는 못 내려가고, 원래는 국회도 내려가고 법원도 내려가고 청와대도 내려가 있는 거였는데 그건 못 내려가고 그냥 행정수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정부만 내려보냈죠. 정부기관만 내려보내고 공공기관만 내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강제로 수요를 좀 낮춘 겁니다. 근데 길게 보면 청와대도 다 내려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사실은 다 했고, 개헌을 할 때 그 수도 조항을 집어넣던가 해가지고, 기존에 수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거해서 그 조선 경국전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나라 수도는 한성이다라고 해서 그걸로 사실은 위헌 판결을 때린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판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수도 조항을 넣어서 법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도 다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수도를 이제 어쨌든 서울의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수요를 좀 떨어뜨리자라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었고, 뭐 이것도 합리적인 거지만 어쨌든 잘 되진 않았죠. 세 번째는 이명박 솔루션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자기가 건설에서 회장이었고, 현대건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파트를 만들어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건 옛날에 정주영도 했던 얘기지만 만들 수 있다. 그거 어떻게? 반값 아파트 만들어서 신혼부부한테 공급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아파트 어떻게 반값으로 만드느냐? 뭐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스러운 정책, 정말 이명박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한 정책. 군사정권 이후로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그린벨트를 막 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 바로 옆에 있는 노른자 땅, 내곡동, 세곡동 뭐 그런 지역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가 다 녹지였잖아요. 거기 그린벨트를 턱턱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강남 바로 옆에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했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막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 기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했냐면 추첨을 했어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을 추첨을 해갖고 분양권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냐면 이게 그린벨트 지역은 국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없는 거야, 사실상. 건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11억, 12억 하는 지역을 5억, 6억에 공급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그리고 그걸 추첨을 해서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첨할 때까지. 예를 들면 내년에 한다. 그럼 내년까지 한 1년 정도는 부동산 수요가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집을 살려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저거 추첨 한번 응시해보고 되면 로또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 집값 수요가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막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정책이 발표되니까 집값이 팍 잡혀버렸어요. 이게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곡동,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 만들어졌죠. 그래갖고 그거 뽑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진짜 엄청난 대추첨 뽑으면 막 하고 막.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걸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집값을 잡았다. 그런데 이 정책의 문제는 뭘까요? 이건 뭐 나름 합리성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예요? 이거는 임대주택이 아니었어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이었어요. 매매. 그럼 뭐야? 처음에 분양 뽑은 사람만 그 혜택을 다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로또를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처음에 그 추첨한 사람만 엄청난 혜택을, 그린벨트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을 풀어갖고 아파트를 지어서 그 혜택을 일부 사람들한테, 추첨으로 당선된 사람들한테만 나눠준 거예요. 몇백 명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정책이었냐, 후손들을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물음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뭐 어때, 부동산 가격 잡았잖아 라고 말하는 게 이명박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일리성, 합리성이 있지만 사실은 또 부작용도 클 것 같은 그런 정책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들어보죠?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이거 뭐냐면 행복주택은, 그러니까 아까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주택이어서 문제라 그랬잖아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용으로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좋은데 어디다 짓냐라는 거야. 왜냐면 신혼부부들은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차 없는 사람도 많고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임대주택 어디다 지을 거야? 땅이 어딨어? 서울 시내에 솔직히 임대주택 지을 땅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그 캠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땅이 있다. 어디 있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아주 노른자위가. 어디가 있어요? 지하철 역사. 지하철역 또는 이렇게 철도역, 그런 역은 다 정부 땅이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역사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지하철 역사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그 위에다가 주상복합 형태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주택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로, 뭐 가좌, 목동, 무슨 다 역, 가좌, 역 뭐 이러잖아요. 공릉, 잠실, 송파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이나 어떤 뭐 이렇게 대중교통 그런 거 위에다가 아파트를 더 올려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교통도 좋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월세니까 임대료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혼부부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책이었어요. 뭐 일견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거 좋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진척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임대주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게.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우리 영구 임대주택이란 말 들어봤죠? 영구 없다. 영구 임대주택 살면 영구라 그래갖고 애들이 막 놀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행복주택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임대주택 웬 말이냐. 그래갖고 이제 이 행복주택 반대 운동을 님비 현상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걸 공약을 했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은 이 공약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지역 구청장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구의원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아무도 그걸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럼 자기 지역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막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갖고 임대주택이 결국에는 이게 결국 시험으로 한 개가 됐나 뭐 결국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냥. 박근혜 정부 5년 하지 못하고 4년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 주민의 반대 이런 거. 그 대통령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셀 때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 특기가 뭐냐면 얘기해놓고 국민들이 좀 반발하고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 안 해. 그렇죠? 인기 없으면 안 해. 왜냐면 자기 인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대통령 후보일 때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는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제가 서울시 출입했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 임대가 비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지하에다가 결혼식장을 만들었어요. 시민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공공 결혼식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가 아마 임대료가 10만 원인가 그래요. 아주 싼 임대료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시라고 이제 이게 싼 임대료.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공공부문 뭐 구청 강당이나 시청이 운영하는 강당이나 뭐 이렇게 대형 강의실이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유휴 공간들이 많거든요.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결혼을 해라. 그런 공간들을 다 결혼식으로 개방하겠다 주말에. 뭐 이런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시민청 1호 결혼식 때 기사화도 많이 되고 그랬던 건데 뭐 이런 정책. 근데 이게 뭐 일견 좋아 보이긴 하고 저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책이 왜 안 될까요? 일단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정도의 좀 삐까뻔쩍하게 잘 인테리어를 해놓은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시청에서 하고 싶으세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결혼인데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차라리 원빈처럼 무슨 이렇게 멋지게 야외 결혼식을 하던가 이게 시청 구청 가서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고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우리 집 가난해요라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제로는 잘 그렇게 시민청 정도는 그래도 좀 삐걱뻔쩍하게 해놨는데 다른 곳은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서울시청 하나 갖고 또 얼마나 감당을 하겠어요. 서울시 1000만 명인데.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서울에 빈집이 많은 거 아세요? 서울이 그렇게 집값이 비싼데도 빈집만 1만 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뉴타운 하려다가 지체되고 재개발 지연되고 그래갖고 이제 집이 그냥 이렇게 개발도 안 하고 살지도 않고 이렇게 버려진 집들 그런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팔기도 그렇고 팔려니까 너무 집값이 비싼데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팔리고 뭐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서울이라 집값은 엄청 비싼데 집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집들도 많아요. 그런 집들을 서울시청에서 이 두꺼비 하우징이라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개량을 해주는 정부가 이제 주택 개량비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야. 지자체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좀 예쁘게 깔끔하게 바꿔준 다음에 그 집을 대신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이제 집주인이 예를 들면 두 채를 갖고 있어. 내가 사는 집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 그럼 그 집을 서울시가 지원해서 개량을 하고 그 집을 대신 좀 싼 월세로 임대주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정책.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한다고 막 홍보도 하고 박 시장이 직접 가서 뭐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시 출입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저도 여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꽤 2층 이렇게 그 단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방 뭐 6개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어. 좋네요. 이게 몇 번째 그 두꺼비 하우징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3호인가 그랬대. 3호 세 번째 한 거래. 임기가 2년 지났는데 세 번째 한 거. 이게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집을 찾기도 어렵고 주인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집주인하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단가에 맞아야 되고 그 업체도 그래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 진척이 오래 걸리는 그런 정책이다. 그 박원순 시장 그랬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박 시장 이번에 삼선 하긴 했지만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박 시장님은 또 그게 철학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소하게 삶을 바꿔나가겠다는 게 또 철학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도 뭐냐면 그러면 문재인은 뭐 없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 별로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캠프의 정책 본부장을 했던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시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다가 이번에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갔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 정책을 내는 게 뭐냐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정책이에요. 정책 이름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혼부부를 불러다가 이렇게 집 모형을 주는 행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뭐 세레모니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거 우리가 문제의식은 비슷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없어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4명 중에 2명은 결혼하고 2명은 결혼 못하고 그 결혼 한 2명도 애를 하나만 낳는단 말이에요. 둘 나면은 이제 그 경력 단절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 4명이었던 인구가 한 세대가 지나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4분의 1씩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소멸이라는 국가 소멸. 이대로 가면 실제로 서울 사근동이라고 이 근처에 있죠. 사근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입생 초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사근초등학교 신입생이 1년에 20명이었다는 거야. 한 반이 20명이 아니고 한 학년이 20명. 그러면 그 초등학교 어떻게 되겠어요? 폐교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렇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엄청 많아요. 초등학생이 없어갖고 아가방이니 뭐니 옛날에 유아업체 다 망했죠. 애들이 없으니까 다 망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거야. 육아 청소년 뭐 육아 이런 거 산업이 밑에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야.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나라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온 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이게 뭐냐면 신혼부부 결혼만 하면 무조건 집 한 채 어떻게든 마련해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고 문재인 그 야당 정책이었고 그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마련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뭐 결론은 그거예요. 어디다 짓느냐? 뭐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재원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지 않느냐. 국민연금 많이 쌓여 있는 거 아시죠? 400조 원인가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원인데 거의 그 정도가 국민연금을 우리가 낸 돈이 쌓여 있어. 근데 지금 아직은 쌓이긴 많이 쌓였는데 아직 나가지 않고 있죠. 왜냐면 나이가 우리가 아직 거기에 도달 안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차가 한 20년 있잖아요. 근데 나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소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그냥 쌓아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 좀 투자하고 뭐 해외 채권에 좀 투자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거기서 문제가 나서 박근혜 뭐 이렇게 된 거 삼성 뭐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연금을 좀 쓰면 된다. 그 남는 돈 남겨놨다 뭐 할 거냐. 그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국민연금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발상이었는데 뭐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리스키하긴 하죠. 왜냐면 국민연금 건드리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빵꾸 나거나 적자 보거나 그러면은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사기를 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안 그래도 적자 날 위기라는데 더 빨리 소진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어쨌든 나라가 망할 위기니까 뭐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란 정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했던 이 야당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뭐 집권하고 나서 이걸 세게 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제 야당 때 했던 얘기고 집권하고 나서는 뭐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외교안보 챙기시느라 바빠서 뭐 신혼부부 정책은 뭐 그닥. 그러면 이런 거밖에 없느냐? 그 민간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김대호라는 분 있잖아요. 저희가 결혼불능세대책 하시는 분.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주거 그 집값에 관한 대안들을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라 고용 쪽 대안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이제 그 주거 형태가 월세 그리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면 결혼불능세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거 형태는 어쩔 수 없고 고용 형태라도 바꾸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일반적인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주장해요. 비정규직이 잘못했으니까 다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하자. 근데 그게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공공부문부터 뭐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 제로 시대 얘기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 이렇게 변하고 중국이 쫓아오는데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우리나라 고용 형태가. 그래서 김대호 소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정규직을 없앨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또 보세요.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이런 조건이 없고 그냥 딱 제로 베이스에 시작할 때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같은 일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비정규직이 많이 받아야죠. 왜? 고용의 안정성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대신 작은 월급, 맨 나중에 많이 받을 거니까 지금 당장 적은 월급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 포기해서 난 이 일 평생 하고 싶진 않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이거 평생 할 생각은 없어. 그럼 대신 같은 일이라면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이라면 비정규직을 오히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 비정규직이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충분하면 살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300만 원 받는 직장을 다녔어요. 비정규직으로. 그러다가 잘렸어요. 잘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상한선이 12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500 받던 600 받던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고 상한선이 120만 원 이상은 안 줘요. 국가가 정한 상한선이 120이고 석 달밖에 안 줘요. 그러면 원래 500 받던 직장인이 120만 원 석 달 받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석 달 안에 뭔가 결판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급하게 치킨집을 차립니다. 혹은 카페를 차립니다.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1년 뒤에 50%가 망하고 리모델링 업자만 좋은 일 해주는 거죠. 인테리어 업자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업급여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자기가 받던 월급의 80%를 실업급여를 줘요. 물론 평소에 고용보험을 많이 내겠지. 고용보험을. 예를 들어 500 받던 직장인이면 400을 받는 거예요. 실업급여로. 400을 얼마 줬냐면 2년을 줘요. 2년을 주다가 그게 너무 많다 그래서 1년으로 줄인 게 하르츠 개혁이에요. 독일에서 한. 그럼 어쨌든 1년에서 2년을 실업급여를 받아. 자기가 받던 월급 80%를. 그럼 그 사람이 잘려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를 테면 잘라. 자를 테면 잘라. 우리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행 다녀. 세계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거 배워요. 다른 뭐 학원을 다니든 뭐 시민대학 다른 걸 배워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존에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창직을 해요. 창직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던 지식에다가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직업을 만들어. 그러니까 유럽은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비정규직이어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꼭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한 직업 평생 해야 돼? 재미없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김대호 소장이 했던 솔루션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동학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청년 그 정치연구소 만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월세로 그냥 시작하자. 그 남들이 아파트 다이아몬드 얼마짜리 하면 부럽지만 좀 더 쿨하게 살자. 없는 걸 인정하고 없는 대로 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반값 결혼 운동을 하자는 거야. 반값 결혼 운동. 이를테면 뭐 이런 거 투표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런 길거리 실제로 이런 세레모니도 했었고, 이게 뭐냐면 결혼식 없는 결혼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카톡으로. 교수님, 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합니다가 아니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여자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그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사귀는 줄은 알았지. 어느 날 좀 소식이 뜸하더니 갑자기 링크가 날라오는데 결혼했다면서 사진을 보내줘요. 시골에 있는 그냥 이렇게 예쁜 한옥집 하나 빌려갖고 가족들끼리만 불러서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밥 먹고 이렇게 옷 예쁘게 입고 사진 찍고 땡. 아무도 초대 안 하고 가족끼리만 작은 결혼식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결혼했다고 그냥 링크 보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꼭 그렇게 막 막작지로 500명, 6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면서 그동안 낸 축의금 다 걷겠다 이러고 이제 꼭 그렇게 달려들어야 되냐는 거죠. 사실 다 같이 작은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신혼부부 자기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월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세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아 반지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금반지면 어떠냐 이거예요. 왜 굳이 꼭 다이아 반지? 예를 들면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가 석 달치 월급을 모아서 그걸로 결혼 다이아 반지를 사서 청혼을 해야 여자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설정이 나오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석 달 모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해서 이제 프로포즈 해야 여자가 받아주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이게 이제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신혼여행 독도로 가겠습니다. 신혼여행 꼭 유럽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가면 기본적으로 1300만 원. 둘이 하면 뭐 400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그렇게 돈 1000만 원을 신혼여행에 써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그냥 모아가지고 집 마련하는데 보태고 신혼여행 좀 의미 있는 데로 가면 되잖아요. 뭐 이런 해가지고 뭐 한다 온다는. 그 다음에 부모 지원 받자. 부모 지원 받으면 그게 다 부모 노후 자금이잖아요. 부모님 노후 자기도 힘든데 그거 꼭 굳이 1억 2억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부모한테? 그냥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부모님 우리가 대신 용돈 안 들 테니까 편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혼식 구청에서 하자는 거죠. 구청 혹은 뭐 그런 공공시설, 뭐 교회에서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사진 안 찍고 이런 친구한테 부탁해서 스냅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냥 친구 좀 사진 잘 찍어주는 애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제가 러시아 출장을 옛날에 갔었는데 러시아는 고궁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도시에도. 그러니까 그 출장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진짜 그 주말이 평일이었는데도 내가 주말 끼고 출장 갔을 리가 없지. 평일이었는데도 그 신혼부부 사진 찍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친구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이렇게 고궁이나 성이나 뭐 크렘린 궁전이나 이런 거 배경으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사진을 그냥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처럼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야. 우리처럼 뭐 스튜디오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정하고 찍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서촌이나 뭐 이런 데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찍으면 안 되냐. 경복궁 가서 찍고 한복 입고 찍고 그러면 안 돼? 굳이 꼭 그렇게 스튜디오 300만 원 400만 원 써야 되는 거죠. 등등.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약속은 뭡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청년들도 정부한테 뭐 정치권의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그 문화를 바꾸자는 약속을 하자는 거죠.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반값 결혼 운동입니다. 뭐 그런 걸 컬럼도 쓰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선거가 중요하다. 그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느냐. 제가 봤을 땐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02년에 행정수도 이전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공무원 집단이 엄청 반대했겠죠. 근데 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엄청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야당 뭐 시민사회 다 반대했잖아요.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이 뭐 불도저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무상급식 실시도 역시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세훈이 이걸 막으려다가 결국 자기가 수장실 날려 먹었잖아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반값 등록금도 역시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하고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도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다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국 저는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거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선거 때 얘기를 해야, 그래야 기득권층의 반대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 선거 때 국민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승해줘야, 그래야 소수 기득권층이 강력하게 반대해도 이건 대선 공약이고 공약 실현해야 된다,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대선을 너무 아깝게 흘려보냈어요. 우리 지난 대선 때 무슨 정책 토론 있었어요? 그냥 박근혜 정부 탄핵 분위기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기억나는 뭐 공약 있으세요? 딱히 그런 거 없죠. 그냥 적폐청산이 공약이죠. 적폐청산. 뭔지도 모르겠는 적폐청산.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을 얘기해야 돼요. 정책을. 그래야 그 힘을 받아서 5년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대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이 과연 계속 유지되겠느냐. 김어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건투를 빈다라는 상담 그 집이 있어. 그 책에도 뭐라 그랬냐면 21세기 안에 결혼제도 없어진다. 한 사람과 평생 사는 결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과 평생 살 수가 있느냐. 실제로 김어준도 이혼했잖아요. 원래 처음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내 멋대로 해라라는 그 드라마 작가랑 지금 동거하고 있죠. 김어준은 더 이상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 한번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인간 본성이 안 맞아. 그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결혼을 하느냐. 결혼이란 제도는 21세기 안에 없어질 것이다. 인간이 왜 굳이 한 사람과 50년, 60년을 굳이 같이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세골렌 루아엘이라는 프랑스 대선 후보였던 분이에요. 이분도 2007년 사회당 대선 후보였는데 올랑드 대통령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도 여자관계 엄청 화려하죠. 올랑드 대통령과 거의 한 20년, 30년 동거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애도 낳았어. 애도 뭐 셋인가 넷인가 많이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헤어졌죠. 그리고 올랑드 결혼하고 나서 무슨 여자 기자 만나다가 나중에 또 무슨 연예인 만나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 프랑스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독일도 이분은 이제 슈레더라고 하는 아까 말한 하르츠 개혁을 추진한 독일의 유명한 총리인데, 이 사람도 한국 여성과의 열애설, 이분은 이제 74세에 47세의 한국 여성, 한국 통역관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발표도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이 결혼이 뭐냐면 5번째 결혼이에요. 슈레더 총리의 5번째 결혼 상대가 한국인이에요. 25살 연하. 그래서 이분이 옛날엔 별명이 뭐였냐면 아우디였어요. 아우디 아시죠? 아우디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4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별명이 올림픽으로 바뀌었어요. 오성기로 바뀌었어요. 5번째 결혼하면서 오성기가 됐어요, 별명이. 그 정도로 이게 결혼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4번, 5번 결혼하면서 산다 이거야. 혹은 동거하면서. 아까 말한 그 이동학이라는 그 친구 청년 정치인, 그 친구는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그 OECD 그 국가들을 돌면서 그 세대 갈등과 어떤 이제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찾겠다고 지금 세계 일주를 1년째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유럽을 쭉 돌아봤어요. 유럽을 쭉 돌고 나서 제가 우크라이나 여행 가서 만났거든요.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야. 형, 유럽 가보니까 이제 결혼 안 해. 우리 결혼불능 세대 이런 운동 이제 하면 안 돼. 뭐냐면 유럽 가니까 애들이 다 동거한다는 거야. 아무도 결혼 안 하고, 걔가 묵었던 집은 아들이 셋인데 아빠가 다 달라. 아빠가 다 다르고 연말 되면 아빠들끼리 모여서 파티해. 엄마랑 다 동거하고 헤어지고 애 낳고. 그럼 애는 어떻게 키워요? 나라가 키워요. 아동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육아 지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애 한 셋 나면 아무 직업이 없어도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뭐 빵빵하게 계속 출산 다 대주고, 그리고 미혼모여도 결혼 안 해도 애 학교 보내는데 아무 지장 없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애를 학교로 보낼 수가 있어요. 되게 황당한 건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주어지는 복지나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혼을 안 하면 미혼모일 때 생기는 엄청난 불이익들이 많죠. 그 제도가 다 미비돼 있는 거야. 근데 유럽은 이미 그런 게 다 지나갔어. 그런 논란이 다 지나갔고, 이미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만 키우면 나라가 다 키워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옛날에 드골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프랑스 출산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애 낳아라, 무조건 나만 놓으면 무조건 키우겠다라고 해서 정책이 다 그런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뭐 결혼을 2번, 3번 하건 뭐 동거를 하건 아무도 노터치예요. 남의 삶에 대해서 간섭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은 결혼을 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예요. 일단 결혼을 할 때는 진입장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높아요. 결혼할 때는 되게 여자가 엄청 손해예요. 왜냐면 돈이 그렇게 남자가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손해야. 왜 그럴까요? 일단 육아 부담, 그리고 경력 단절.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여자가 손해야. 근데 또 이혼할 때는 남자가 손해예요. 왜 그럴까? 재산 반띵. 평생 모아놓은 돈, 물론 좀 같이 모으니까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평생 모아놓은 돈은 딱.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힘들고 이혼도 힘든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혼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쉽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불행을 감수하면서 살아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랑하는 호르몬은 3년이면 끝난다는데 3년 뒤에도 왜 결혼을 하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육아가 오래 걸리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한 20년 걸려요, 사람 구실하게 키우려면.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싫어도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그냥 동지로 사는 거야. 애 키우는 동지로. 그렇게 살다가 애 이제 다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졸혼이라 그래갖고 우리 이제 다 애 키웠으니까 헤어지자 이러고, 뭐 이런 문화가 요즘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왜 20년을 불행을 감수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서 결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뭐 등등. 유럽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답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도 결혼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동거나 비혼모도 좀 더 보호해주는, 뭐 장려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뭐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이 부모 세대랑 동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옛날 같으면 이 다 돌아가셨을 분들이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사회가 하루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아직도 살고 계시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일제 시대에 태어난 분들 사시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딸내미가 만약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려와요. 근데 머리를 깎아요. 그렇죠? 머리를 깎고 이제 집을 못 나가게. 뭐 이런 문화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족들도 용납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를 해결해야 이 결혼불능 세대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계한 씨라고 이 정치 좀 하시다가, 이분이 2.1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2.1이 대체 출산율이에요. 그래서 출산율이 적어도 2.1은 돼야 영아 사망률 같은 거 고려하면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거든. 2.1 밑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무조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2.1 밑으로 1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1로 회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이런 나라들을 가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복지니 뭐니 되는 거 다 썼지만 결정적으로 뭐냐면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한부모 보호시설 이런데 후원하겠다 그러면, 아니 그런 애들 왜 돕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혼모 시설에다가 뭐 후원하자 그러면, 아니 그런 애들 왜 도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그 뭐냐면, 산업화 세대는 산업화 세대에 어떤 영웅이 있었고, 그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정당이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금 뭐 무릎 꿇고 사죄하지만 어쨌든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 있고, 민주화 세대는 또 민주화 세대를 대표하는, 이름도 민주당이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뭐 김대중 이런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 못하는 문제는 산업화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화 세대의 문제도 아니에요.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 이미 다 결혼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 세대, 포스트 486 세대,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을 뭔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라고 합시다. 결혼 불능 세대는 미래 세대의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미래 세대, 그래서 이 안철수 씨가 그런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막 일어났죠. 그런데 안철수 씨는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미래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기존 정치권 사이에서 줄타기, 그리고 기존 정치에 너무 빨리 배워갖고 무슨 뭐 지역으로 가서 호남 뭐 지역당과 연합하고 그런 전략을 쓰다가 결국 망해버렸어요. 이번에 완전 망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래 세대를 누가, 결국 이 세상을 바꾸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결국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굴 보고 있냐면 이 양반 보고 있어요. 이 양반은 자기도 결혼 안 했잖아. 본인 스스로가 그 결혼 불능 세대의 아이콘.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개헌 얘기, 뭐 헌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미래 세대 정당들, 뭐 스페인의 뭐 오성운동이니 뭐 포데모스니 뭐 이런 정도 보면 다 연예인이나 젊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요. 그래갖고 젊은 이조직화되어 있던 청년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새로운 정당 만들고, 마크롱도 그런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기존의 정치권에 없었던 뭔가 젊은 세대가 리더십을 갖추고 튀어나와서 이제 그런 걸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신지혜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4등 했잖아요. 기존 정의당 제끼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결혼 불능 세대들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민주당도 사실 청년들 많이 당선됐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결혼 불능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적인 조직화, 그런 어떤 정치 그 운동화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건국의 정치라는 유명한, 이게 KBS 드라마 정도전에 모태가 됐던 책이에요. 우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 논문을 책으로 쓴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민왕 8년 이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5년 6월 이후 약 2년간은 고려에게 남겨진 가장 좋은, 그리고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의 의미는 당대에는 알려지지 않으며 과거와 함께 미래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할 때만 떠오른다. 그것은 역사가 의미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당대의 의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 공민왕 8년부터 한 2년 정도였으면 고려가 안 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이때 뭔가 개혁 조치를 했으면 고려가 안 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때를 그냥 얼레벌레 흘려보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고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역사라는 건 지나고 나면 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지만 그 시대는 모르죠. 우리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건가 아닌가 우리 몰라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진지하게 읽고자 하는 사람은 역사를 읽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역사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며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좋은 정치가는 본질적으로 예언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사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결혼불능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 맥락을 보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애가 없어지고 뭐 나라 없어지면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겠어요? 경제가 다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엄청난 불황이 계속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뿅 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뭐라 그랬냐면, 원래 세상의 일이란 운명의 신이 지배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인간이 용의주도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으며 어떤 대책도 쓸데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결혼 불능 세대 해결할 수 있겠어? 하지만 가령 운명이 인간 활동의 반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반은 우리들의 지배에 맡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걸 비르투와 포르투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포르투가 이제 운명이라는 건데, 운명이 그 세상의 한 절반 정도는 결정하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인간의 그 노력에 달려 있다. 인간의 역량, 비르투라고 합니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결혼불능 세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절반 정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